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트코인 역사의 한 페이지에 굵게 기록될 정말 역사적인 순간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어제 비트코인 공포 탐욕 지수가 숫자 5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탐욕 지수 50이나 15가 아니라 5입니다. 이 숫자가 단순히 시장이 좀 무섭다는 정도의 신호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의 모든 참여자가 이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공포라는 감정에 집어삼켜져 오직 탈출구만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비명소리입니다. 지난 10년이 넘는 비트코인의 역사를 통틀어 공포지수 5가 찍힌 날은 정말 손에 꼽습니다. 2018년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80% 넘게 하락하며 $3,000로 추락했을 때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셧다운되며 그리고 2022년 FTX 거래소가 파산하며 크립토 시장이 붕괴 직전까지 갔을 때가 바로 이 숫자 5였습니다. 지나고 나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때가 지옥의 입구가 아니라 바로 바닥이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역사는 아주 조용하게 우리에게 속삭였습니다. 지금이 바로 용기 있는 자가 불을 거머쥘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전설적인 투자 격언이 있습니다. 거리에 피가 낭자할 때 매수하라. 설령 그 피가 당신의 피일지라도 지금 여러분의 계좌에서도 붉은 피가 흐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이 우리가 차가운 이성을 되찾고 비트코인 스탠다드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장인 제13장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사이페딘 아모스의 비트코인 스탠다드 제13장은 이 거대한 지적 여정의 결론이자 비트코인이 그려갈 미래에 대한 청사진입니다. 이 장의 핵심 주제는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 어떻게 인류의 문명을 지탱하는 새로운 기축, 통화 시스템으로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사이페딘 아모스는 비트코인의 확장성과 결제 시스템으로서의 가능성을 논하며 비트코인이 어떻게 달러를 대체하거나 혹은 달러와 공존하며 전 세계적인 가치 정산 네트워크가 될 것인지를 아주 논리적으로 역설합니다. 지금 시장이 폭락하는 이유를 사람들은 수만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전쟁 리스크가 커졌다. 금리 인상이 멈추지 않는다. 경기 침체가 온다 등등 뉴스는 매일 새로운 공포를 생산해냅니다. 하지만 13장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은 소음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10분마다 정확하게 블록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반토막이 났지만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인 해시레이트는 여전히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채굴자들은 기계를 끄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트코인이라는 시스템은 전혀 고장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장난 것은 오직 사람들의 심리뿐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비트코인의 위대한 철학자이자 보안 전문가인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의 이야기를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는 원래 정보 보안 전문가였습니다. 중앙화된 서버와 데이터 센터를 해커로부터 지키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2011년 그가 처음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중앙 서버도 없고 관리자도 없는 화폐라니 이건 해커들의 맛집이겠군. 보안 전문가의 관점에서 비트코인은 말도 안 되는 취약투성이 시스템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의 보안 허점을 찾아내서 이것이 폰지 사기임을 증명하고 세상을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백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코드를 한 줄 한 줄 파고들수록 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안드레아스는 나중에 수많은 강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비트코인을 죽이려고 공부를 시작했다. 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죽는 것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나의 고정관념이었다. 나는 그 후로 4개월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다. 몸무게가 10kg이나 빠졌다. 내가 평생 믿어왔던 금융 시스템과 보안의 개념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다. 그는 컴퓨터 공학의 난제 중의 난제였던 비잔틴 장군 문제를 해결한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 방식에서 완벽한 수학적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터넷 화폐가 아니다. 이것은 인터넷이 정보를 해방시킨 것처럼 가치를 해방시킬 도구다. 그는 이것을 인터넷 오브 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안드레아스가 시금을 전폐하고 빠져들었던 그 기술적 본질은 지금의 폭락장에서도 단 1%도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네트워크는 더 거대해지고 더 견고해졌습니다.
가격은 사람들의 믿음의 척도일 뿐 기술의 척도가 아닙니다. 안드레아스가 말하는 비트코인의 핵심 가치는 검열, 저항성과 중립성입니다. 13장에서 사이페딘 아모스가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비트코인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돈입니다. 지금처럼 공포지수가 오를 찍는 폭락장에서도 여러분은 지구 반대편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파산해도 정부가 출금을 막아도 비트코인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은행이 멈췄을 때도 비트코인은 작동했습니다. 튀르키예 리라화가 폭락할 때도 비트코인은 그들의 자산을 지켰습니다. 가격은 변동하지만 이 절대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워런 버핏은 비트코인을 쥐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아주 유명합니다.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쥐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누구에게 쥐약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쥐들에게 쥐약입니다. 남의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가치를 훼손시키는 중앙은행과 그들과 결탁하여 이자 놀이를 하는 부패한 금융 세력이라는 쥐들에게 비트코인은 치명적인 독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있는 한 그들은 더 이상 사람들을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부가 투명하게 공개되는데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워런 버핏은 기존 달러 시스템의 최대 수혜자이자 은행주의 대주주입니다. 그러니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워런 버핏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개인입니다. 우리에게 비트코인은 쥐약이 아니라 이 썩은 시스템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는 이번 폭락장을 보며 웃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의 돈은 녹아내리는 얼음과 같다. 인플레이션은 보이지 않는 세금이다.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번 100만 달러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10년 뒤 그 구매력은 반토막이 난다.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연력학적으로 건전한 유일한 화폐다. 비트코인은 에너지를 영원히 보존하는 디지털 배터리다. 마이클 세일러에게 지금의 가격 하락은 에너지를 싸게 비축할 수 있는 박앤세일 기간일 뿐입니다. 그는 변동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변동성이야말로 비트코인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자산만이 보여줄 수 있는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산은 변동성이 없습니다. 심전도 그래프가 일자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비트코인의 거친 변동성은 비트코인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집어삼키며 성장하고 있다는 심장 박동 소리입니다. 비트맥스의 창업자이자 크립토 시장의 촉집게라 불리는 아서 헤이즈는 최근의 폭락을 두고 유동성 위기라고 진단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비트코인의 끝이 아니라 연준이 다시 돈을 풀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는 둠 루프 이론을 통해 설명합니다. 연준이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하면 경제의 약한 고리인 지방은행과 상업용 부동산이 터집니다. 그러면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중앙은행은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엄청난 유동성은 어디로 흐르겠습니까? 이미 망가진 부동산이나 신뢰를 잃은 은행 예금으로 갈까요? 아닙니다. 가장 희소하고 가장 안전하며 국경이 없는 자산인 비트코인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서 헤이즈는 말합니다. 인내심을 가져라. 빚으로 쌓은 모래성은 무너지고 수학으로 쌓은 비트코인 성만 남을 것이다. 지금의 고통은 후의 거대한 이동을 위한 준비 운동일 뿐이다. 탁월한 거시경제 분석가 린 알드는 비트코인을 인류의 장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녀는 비트코인 스탠다드 13장의 내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비트코인이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전 세계의 기축 담보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전 세계의 금융 장부는 조작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부채를 숨기고 기업은 분식을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장부는 전 세계 누구나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신뢰가 필요 없는 신뢰 시스템입니다. 지금의 폭락은 과도한 레버리지를 쓴 투기 세력이 청산당하는 건전한 조정 과정일 뿐입니다. 린 알드는 비트코인의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며 장기 보유자들 즉 호들러들은 오히려 매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에게서 믿음이 강한 자에게로 부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스탠다드 13장에서 저자 사이페딘 아모스는 비트코인의 확장성 문제를 다루며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비트코인은 느립니다. 비쌉니다. 그래서 많은 알트코인 지지자들이 비트코인은 커피를 사 먹기에 부적합하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13장은 이것이 비트코인의 결함이 아니라 의도된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비트코인은 기축통화 즉 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레이어 1입니다. 여러분은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 주머니에서 무거운 금덩어리를 꺼내서 칼로 깎아서 지불합니까? 아닙니다. 금은 지하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고 그 위에 신용화폐나 피자 카드 같은 결제 시스템이 올라갑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블록체인 위에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빠르고 저렴한 결제층 레이어 2이 올라가서 일상적인 거래를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비트코인이 그리는 미래의 금융 구조입니다. 모든 자잘한 커피값을 메인 체인에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국가 간의 결제나 거액의 자산 이동을 위한 최종 정산 네트워크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의 창업자 장펑 자오나 트론의 저스틴 성 같은 인물들은 비트코인 생태계 위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칩니다. 그들은 수많은 알트코인을 만들고 거래소를 운영하며 때로는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개인 지갑과 그들 회사의 준비금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언제나 비트코인입니다. 알트코인으로 돈을 벌어서 결국 비트코인을 사는 것입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조차도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혁신을 만들었지만 비트코인의 순수성과 탈중앙화 가치만큼은 인정합니다.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생태계의 태양이자 북극성입니다. 모든 알트코인이 사라져도 비트코인은 남습니다. 지금 공포지수 5의 상황에서 여러분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중과 함께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확정된 손실을 안고 평생을 후회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넘고 5억 원을 넘어서는 뉴스를 보며 내가 그때 팔지 말걸, 내가 그때 바보같이 던져버렸어 하며 가슴을 치고 땅을 칠 것입니다. 그것은 돈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정신적 고통이 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비트코인 스탠다드 13장의 교훈을 믿고 버티는 것입니다. 아니 단순히 버티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는 말했습니다. 키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당신의 코인이 아니다. 지금 같은 위기 상황일수록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옮겨야 합니다. 거래소가 파산할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내 돈을 내가 지키는 진정한 금융 주권을 행사하십시오. 그것이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공부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샀는지 정확히 알아야 공포를 이길 수 있습니다. 모르면 공포지만 알면 기회입니다. 레이 달리오는 그의 저서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서 기축통화의 수명은 영원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의 길드화가 그랬고 영국의 파운드화가 그랬듯이 미국의 달러의 수명도 다해가고 있습니다. 부채 사이클의 끝에서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그 새로운 질서의 가장 유력한 후보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이 아닌 수학이 지배하는 화폐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부패하지만 수학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약속을 어기지만 코드는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포지수 5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훗날 2026년 2월에 어느 날 전 세계가 비명을 지르고 모든 자산이 폭락할 때 나는 공포에 떨지 않고 조용히 비트코인을 담았다. 이 한 줄의 문장이 여러분 자서전의 가장 빛나는 챕터가 될 것입니다. 투자 대가들의 책을 읽어보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중과 반대로 가라.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라. 지금 남들이 극도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감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탐욕입니다. 건전한 탐욕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비트코인 스탠다드 13장의 마지막은 비트코인이 가져올 탈중앙화된 세상에 대한 희망으로 끝을 맺습니다. 중앙은행이 없는 세상,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지 않는 세상, 개인이 자신의 자산을 온전히 통제하는 세상. 이것은 유토피아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2009년 1월 3일 사토시 나카모토가 첫 번째 제네시스 블록을 생성한 이래 비트코인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왔습니다.
해킹당하지 않았고 멈추지 않았으며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폭락은 비트코인이 성장통을 겪는 과정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기 위해 열병을 앓듯이 비트코인도 전 세계의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련을 견뎌낸 사람만이 그 달콤한 열매를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존 템플턴 경은 말했습니다. 비관론이 극에 달할 때가 강세장의 시작이다. 지금 모든 뉴스와 커뮤니티가 비관론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끝났다, 폰지 사기다, 0으로 갈 것이다. 이런 소리가 들린다면 미소를 지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매수 버튼을 누르십시오. 혹은 차트를 끄고 비트코인 스탠다드 책을 다시 읽으십시오. 우리는 지금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혁명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자유입니다. 비트코인은 주권입니다. 공포지수 오는 혁명가들을 위한 진입 신호입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스탠다드 13장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시간 선호에 대한 개념의 확장입니다. 저자는 비트코인이 인류의 시간 선호를 낮추어 문명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시간 선호가 낮다는 것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욕망을 참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먹어치우지 않고 땅에 심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낮은 시간 선호입니다. 지금 공포에 질려 매도 버튼을 누르는 행위는 전형적인 높은 시간 선호의 발현입니다. 당장의 심리적 고통을 피하기 위해 미래의 거대한 부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공포를 이겨내고 홀딩하거나 추가 매수하는 행위는 낮은 시간 선호의 증거입니다. 지금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2030세대가 왜 비트코인에 열광합니까? 단순히 돈을 쉽게 벌고 싶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사다리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모으는 근로소득만으로는 서울에 집을 살 수 없고 자산을 불릴 수 없는 구조적 모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자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는 이 시스템에서 그들에게 비트코인은 유일한 동아줄입니다. 13장의 내용처럼 비트코인은 계급장이 없습니다. 금수저든 흙수저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똑같은 규칙 아래 공정하게 보상받습니다. 이것이 젊은 세대가 본능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이 아닌 비트코인을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최근의 하락장에서 우리는 레버리지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에 빚을 내서 투자하고 고배율 선물 거래를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스탠다드의 철학은 빚을 부정합니다. 건전한 화폐는 저축을 장려합니다. 빚은 미래의 소득을 당겨 쓰는 것이고 저축은 과거의 소득을 비축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빚내서 사지 마십시오. 여윳돈으로 사서 묻어두십시오. 그래야 공포지수 5가 와도 심장이 떨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세력들이 흔들 때 털리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장펑 자오가 미국 법무부에 의해 기소당하고 감옥에 갈 위험에 처하고 막대한 벌금을 내면서도 비트코인 산업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규제는 일시적이지만 기술은 영속적이라는 것을. 국가는 비트코인을 통제하려 들겠지만 결국 실패할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P2P 네트워크입니다. 개인과 개인의 연결을 국가가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중국을 보십시오. 몇 년 전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전면 금지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 채굴 국가 중 하나이며 수많은 중국인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트코인의 잡초 같은 생명력입니다. 밟을수록 강해집니다. 우리는 13장을 통해 비트코인이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거대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말처럼 우리가 노동을 해서 번 돈을 법정 화폐로 가지고 있으면 그 에너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줄줄 셉니다. 구멍난 항아리에 물 붓기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으로 바꾸어 놓으면 그 에너지는 영원히 보존됩니다. 심지어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증폭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여러분의 소중한 노동 에너지를 영구적인 디지털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기라고 생각하십시오. 뜨겁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아서 헤이즈가 말하는 100만 달러 비트코인 시대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서가 아니라 달러가 휴지가 되어서일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를 보십시오. 그 나라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는 것은 투기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머지않아 선진국 사람들도 자신들의 화폐를 믿지 못해 생존을 위해 비트코인을 사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미 비트코인을 보유한 선구자로서 부와 존경을 한몸에 받게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 스탠다드 책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비트코인은 단순한 데이터 조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의 자유를 지키는 열쇠입니다. 내 자산을 그 누구도 동결할 수 없고 압수할 수 없는 자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언제든지 보낼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부터 내 가족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자유입니다. 폭락은 잠시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가치는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불안과 공포는 훗날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얻었을 때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무용담이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시대를 조금 앞서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시대를 앞서가는 선구자들은 언제나 고독하고 힘든 길을 걸었습니다. 갈릴레오가 그랬고 스티브 잡스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달콤한 열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드레아스는 항상 강연을 마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하지 마십시오. 교육 받으십시오. 기술을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투자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가격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비트코인이 바꾸어 놓을 세상의 본질을 보십시오. 차트를 끄고 역사를 보십시오. 비트코인 스탠다드 13장의 마지막 문장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비트코인은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준비된 자들에게 스스로를 드러낼 뿐이다.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공포를 용기로 바꿀 준비가 되셨습니까? 대중이 도망칠 때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행동하십시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은 차갑지만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야 합니다. 비트코인 스탠다드와 함께 이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고 반드시 따뜻한 봄을 맞이합시다. 봄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은 자연의 섭리이자 비트코인의 섭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